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도 잘 보내셨습니까? 막상 시작할 때는 또 많은 어떤 그런 연휴 기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막상 지나고 나 보니까 좀 짧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도 또 우리가 쉼을 통해서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에너지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 또한 감사하면서 민군관계 오늘 제 4장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군관계와 국방인데 제1절 민주적 민군관계와 제2절 오늘날 미국과의 민군관계 이 두 가지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데 오늘이 아마 참 민군관계가 상당히 또 어려운 점도 있지만 우리가 막상 생각할 때는 민군관계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뭐 대민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만 우리가 민군관계를 생각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하고요. 근데 그건 이제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민군 관계는 어떤 민간과 군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정상적으로 또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루어져 가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봐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클라우제비치라는 이러한 사람의 어떤 그 전쟁론, 참 난해한 이런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생각을 해봐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민군 자체가 어려운 또 과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이 제일 어려운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도 또 이렇게 막상 여러분들이 어떤 볼 수 있는 교재가 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과정에 PT 자료를 좀 많이 준비를 하긴 했는데 오늘은 하여튼간에 제일 어떤 어려운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이러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한번 이런 어떤 그 PT 자료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적 민군관계입니다. 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관계의 어떤 바람직한 특성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미국이라든지 이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군관계의 어떤 바람직한 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번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민군관계를 통해서 여기에는 전략적 유효성이 여기는 이제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군 최고 지휘부와 정치 지도자 간의 어떤 관계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 국가를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이 목적과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가치, 그다음에 이익 이런 것들을 증진하려고 추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수단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군 관계는 민주적으로 여기에서는 적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관계의 특징은 홀로 여기에서는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려 합법적인 이 책임과 권한 이것을 가진 민주적으로 선출된 여기에서는 정치적 지도자를 재확인하고 여기에서는 지원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민주주의에서 바람직한 어떤 민군과의 어떤 우리 두 가지 특성을 여기에서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민군관계의 유효성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군관계의 어떤 영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전략적 유효성에 관련해서는 민군관계의 어떤 영향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자, 세 가지의 어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민간 지도자와 군 지휘부 사이에 벌어지는 이 민군 간의 대화와 토론은 국가안보 전략과 또한 정책 사안들에 대한 국가 결정의 어떤 전략적 타당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치 지도자들이 이 군사력 사용을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검토하는 경우에 군사 문제의 어떤 전문가로서 이 장교단은 군사력 사용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비용, 그 다음에 위험성에 대한 어떤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군사력 사용과 관련돼서 어떠한 정책이나 그 다음에 행동이 결정되면 이 민군 관계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정책의 성패가 여기에서는 좌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러한 어떤 정책 결정자는 이전 시기에 구축된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정책과 행동을 여기에서는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현재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에 따라서 개별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군사력이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현재로는 예측할 수는 어떤 의미에서는 있으나 세심하게 또한 설명될 수 없는, 그래서 모호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 행동해야 하는 미래의 어떤 정책 결정자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미래 세계에서의 어떤 전략적 유효성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 민군 관계의 우리가 영향 세 가지의 우리가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민군 관계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는 이제 군사적 조언인데, 이 군사적 조언은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클라우제비치의 어떤 전쟁론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은 이래 어떤 군사적 조언에서부터 14까지 우리가 이제 쭉 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이것은 너무 난해한 그런 어떤 주제가 되고요, 또 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한 살펴보지 않고는 이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활동 사항들을 또 어떤 면에서는 세심하게 또 살펴볼 수 없는 이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난해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언을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하나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거를 진행하기에 앞서, 자, 군사적 조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전략 수립에 관한 군사적 의견과 정책 문제에 대한 어떤 조언, 군사적 조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런 어떤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카를 폴 클라우제비츠의 이제 전쟁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클라우제비츠의 책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구식이고 저자가 최종 편집을 하기 전에 사망했어요. 그래서 편집이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전쟁과 정치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그의 어떤 통찰력, 그 다음에 이 자체는 불멸의 중요성을 가지고 매우 분명하게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과 전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 그 다음에 경제적 관심, 기술적인 가능성, 그 다음에 국가 가치와 관련된 어떤 다양하고 견고한 이런 쟁점들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군사적인 고려사항은 중요하고 전문성과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의 미덕을 갖춘 이런 고위 군장교는 이러한 사안을 토의할 수 있는 어떤 최상의 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클라우제비츠를 바꿔 말하면, 전쟁의 논리는 정치에서 출발하지만 전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군사력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군사력 자체의 어떤 논리를 잘 이해하는 군사 전문가들의 어떤 적절한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 클라우제비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제비츠는 1780년서부터 31년까지 에서 여기에서는 그 친구 이제 그 일들을 이제 감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89년에 프랑스 혁명부터 1841년 나폴레옹 패명전까지 어떤 참전을 해서 목격한 내용을 이제 여기 어떤 책자에 기록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제비츠는 12살에 군에 입대를 해서 15살에 소위에 임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1818년부터 이제 12년간 어떤 베를린 군사학교의 교장을 역임을 했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적은 미완성 초고를 남기고 사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200년 전의 책으로서 미완성됐는데, 이것을 이제 그런 어떤 그 전쟁을 나폴레옹과 그 다음에 이제 프리드리히 대왕이라든지 나폴레옹 전쟁 이런 것들을 완전히 보고 이 기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대하고 이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하지만 그 내용도 또 세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참 우리가 읽기도 어렵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 내용들을 이제 요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간이 되면 읽어볼 수 있겠지만 이 자체는 읽어볼 수 있기가 너무 좀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아마 서머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대한 분량으로 이거는 최고 지휘관, 즉 자를 위한 책이고,
어떤 군사 서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전쟁 철학서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제비치의 어떤 전쟁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전쟁은 뭐냐면 나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적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이 폭력 행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은 이 정치 행위이고, 정치는 또한 인격화된 국가의 어떤 이성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정치적인 도구이고, 그 다음에 최고 지휘관은 이 정치적 관점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전쟁의 기술을 현대화시켰다 그러면, 이 나폴레옹이, 그러면 클라우제비치가 이 나폴레옹 전쟁에 관한 이 성찰로 전략적 사고를 탕생시킨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국 프레이션을 배반하고 러시아 군대에 참여했던 이 클라우제비치가 이제 비밀 활동을 통해서 뭘 하냐면 이 타우로겐 협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이제 나폴레옹에게 파국을 안겨줬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시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우로겐 협약은 뭐냐면 이 러시아의 어떤 정전과 프랑스의 어떤 단절을 의미하는 협약인데, 여기에서 훌륭한 이 매개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스크바에서 나폴레옹이 철수하면서 이 마크 도날과 요르크 사이와의 어떤 관계의 어떤 변화가 이제 시작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르크는 나폴레옹과 차르 알렉산드로 사이의 어떤 전쟁에서 프레이션의 어떤 중립을 선언하는 협약이다. 프레이션의 어떤 중립을 선언하는 협약이다. 다시 말하면 프레이션이 나폴레옹을 버린 이러한 협약이 여기에서는 타우르겐 협약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 첫 번째, 이제 이상적 전쟁이다. 자, 전쟁은 우리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적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이 폭력행위다. 이 전쟁은 그래서 폭력행위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폭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물리적 폭력은 수단이고, 그 다음에 적에게 나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이 이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이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개념상 전쟁 행위의 어떤 본래의 목표가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야만적 요소에 대해서 이 혐오감 때문에 전쟁의 본질을 무시하려 한다면 이는 무익하고 또한 그릇된 노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제비치는 전쟁에 대한 어떤 관한 두 개의 정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전쟁은 확대된 양자 사이의 어떤 이 결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쟁은 혼자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서로 대립되는 이 양자 간의 관계에서 여기서는 결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은 우리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적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이 폭력행위다. 전쟁을 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죠? 적에게 어떤 면에서는 패배를 하면 그것은 곧 굴복을 강요하는 것이다. 굴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우리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적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이런 폭력 행위. 어떤 군에서는 어떤 폭력 행위를 이겨 보면서 군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군은 자국의 어떤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폭력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군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엔 두 번째는 현실적 전쟁입니다. 자, 전쟁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은 양쪽은 어떤 대부분의 상대방의 어떤 현재 상태와 그 다음에 행동에 따라서 이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어떤 미래의 모습과 행동에 따라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상대방의 이 현재 상태와 이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지 어떤 미래의 모습과 행동에 따라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현실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 완전성에 이르지 못하고 양쪽 모두에게 나타난 이러한 어떤 결점이 일종의 온건주의화 되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활동 중에 전쟁만큼 끊임없이 광범위하게 이 우연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쟁에는 이 우연과 그 다음에 운명과 행운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순간적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우리가 전쟁을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할 수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금방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전쟁은 계속적으로 그 어떤 동맹국의 어떤 그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어떤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됐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소말리아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동맹국들이 그 국가의 어떤 안보와 그 다음에 어떤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수백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지켰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곧 하루아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하루아침에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과감하게 그거는 또 떨쳐버리고 나오는 우리의 상황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론은 인간 청명도 고려해야 하나, 여기와 용기와 대담성, 그 다음에 심지어는 무모함도 여기에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도, 실적으로 우리가 전쟁은 인간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만, 여기에 전쟁은 용기와 대담성이 있어야 되고 무모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전쟁의 삼위일체입니다. 자, 정치적 고려는 일반적으로 이 외교나 그다음에 협상, 그다음에 협정과 같은 이 소통의 수단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폭력의 수단, 즉 전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도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그 사방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강대국의 어떤 틈바구니에 끼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면에서는 전쟁이 일어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러시아나 그다음에 중국 러일 전쟁, 그다음에 어떤 러일 전쟁, 그다음에 뭐 어떤 청일 전쟁,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의 전쟁을 살펴보면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이 전쟁을 일어나는데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 지역이 그 전쟁터가 되는 이러한 요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4대국의 어떤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서 이 외교적인 역할을 참 잘해야 된다. 동맹국가의 외교도 잘해야 되지만, 지금 보면 어떤 그런 사회주의 국가, 즉 어떤 그 공산주의 중국과 러시아들, 뭐 이런 어떤 나라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떤 외교적인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폭력적인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상당히 동맹국의 안보를 상당히 중요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대립관계, 즉 갈등 관계를 조성해 가면서 우리는 또 어떤 자국의 경제적인, 그다음에 안보적인, 그다음에 국민의 어떤 재산권이나 국민의 어떤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이러한 또 우리가 그러한 그 요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거를 어떤 그 주변 국가의 외교적인 이 협상과 협정을 잘 소통해 가야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어떤 그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한 요소도 상당히 어려워져가는 이런 우리가 요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이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 증오와 적대감을 갖고 있는 이 국민이 있어야 전쟁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우연과 개연성에 따라서 전쟁의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이 지휘관과 군대가 또 있어야 또 어떤 그런 전쟁의 구성 요소가 이루어져 갈 수 있고요. 또한 전쟁의 목적과 이 수단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 정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전쟁의 목적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갈 것이 무엇이냐 라는 어떤 이런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해산을 할 수 있는 이 정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것도 없이 그냥 어떤 면에서는 반군과 그 다음에 어떤 정부군과의 관계가 있으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전쟁이 아니라 자국의 어떤 그런 내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자, 전략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전략. 자, 전쟁은 여기서 이 무기나 이 장비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다음에 이 무기나 장비는 또한 전쟁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전쟁은 무기나 장비의 어떤 성격을 규정하지만 또한 무기나 장비는 전쟁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 이 전략은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투를 운영하는 것이고 이 전략 이론은 전투력 자체뿐만 아니라 이 연관된 다른 요소들과도 함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은 전쟁 행위 전반에 걸쳐서 이 전쟁 목적에 맞는 이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전략은. 그리고 이 전략은 전쟁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일련의 행위를 목표와 이 연결시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 작전을 수정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전략은 이 한순간에 이 전쟁의 현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 보면 전략, 전술, 그 다음에 어떤 작전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략은 뭡니까? 여기에서는 이 전쟁 목표를 맞게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지. 목표를 세우면 전술은 어떻게 이 목표를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는 전략 전술, 방향을 뭐 1방향, 2방향, 1전향 뭐 이런 전술을 이렇게 세워가서 어떻게 이 목표를 타격하실 것이냐 이런 전술을 가고 작전은 실질적으로 이 전략 전술에서 전술이 이루어져 가면 실적으로 이제는 행동으로 이루어져 가는 이런 작전을 우리가 작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략의 이제 세 요소와 우리가 단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전략은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전투를 결합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 전투를 결합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일련의 행위를 우리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전술은 이제는 이 전략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전투를 어떻게 배치하고 이것을 수행해 갈 것이냐 라는 것이 이제는 전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전은 자, 이 전략 전술의 어떤 그 목적에 맞게 이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쟁의 어떤 수단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이 군대와 무기가 여기에서는 작전술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서 생활하다 보면 전략 전술, 뭐 작전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지휘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작전 요소를 이제 시행을 하면서 이뤄가고 있지만은 우리 이제 부지휘관들, 우리 이제 지휘자관들 곁에는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전략 전술을 세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어떤 그런 행정적인 측면, 그 다음에 어떤 보급적인 측면, 군수적인 측면 이런 어떤 이제 역할들을 이제 많이 할 텐데 실질적으로 또 작전을 수행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전략, 전술, 작전.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가 빼놓으면 어떤 면에서 시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여기서도 포함되면 이제 여기서는 군수 지원이죠. 군수 지원. 또 뭐 있다 하면 여기서는 또 정보. 그다음에 이제 뭐 인사. 뭐 이런 요소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포함되면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우리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다섯 번째는 자, 의지의 마찰과 창조의 의지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자, 전쟁은 어떤 기술이나 이 학문의 영역이 아닌 사회 영역, 어떤 사회생활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전쟁은 커다란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이고 이 충돌은 피를 흘려야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전쟁은 의지의 마찰과 창조의 의지다. 그래서 어떤 사회생활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해관계 충돌로서 이제는 이 충돌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갈등관계를 조장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으로서 우리가 정말 싸우지 않고 제일 먼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우리가 어떤 전략 전술 우리가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우리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피를 흘리려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해야 될 수밖에 없다.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그 다음에 상대 어떤 국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하는 이 마찰의 성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클라우제비츠는 이
자기네 그 전쟁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찰은 살아있는 두 집단 사이의 어떤 이 충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어떤 그런 그 군사들의 마찰과 그 다음에 현재의 어떤 그런 마찰, 이것이 계속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 목적은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상대국을 어떤 면에서 보면 상대국을 억압해서 무력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승리를 이뤄가는 것, 이게 목적이지만 이 과거와 현재의 목적을 벗어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충돌은 계속적으로 주짓던 사람의 충돌은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알고 있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알고 있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찰은 물리적 역학에서 어떤 면에서는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연과 만나는 곳에서 항상 이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이제는 그 마찰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일이 어떤 마찰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어떤 마찰과 갈등이 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외계적인 역할을 통해서 막 풀어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외계적인 역할을 풀어간다든지 그다음에 상대국의 어떤 그런 동맹들 통해서 이뤄가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찰로 인해서 생기는 이러한 두려움은 마찰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훈련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뭐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전쟁을 통해서만 우리가 배우고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찰을 통해서 상대국 간의 어떤 마찰이 극심해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찰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아직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전쟁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항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전략의 정신적 조건입니다. 자, 클라우제비치는 전쟁론을 통해서 이 천재는 특정 활동을 위한 어떤 고도의 정신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정신이 예상치 못한 어떤 일과의 끊임없는 이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여기에는 이 두 가지 어떤 자질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질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이 인간의 정신을 진리로 이끄는 어떤 내면의 불빛의 흔적들인 어떤 이성이다. 이 이성은 뭐냐면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통찰력. 그래서 정신이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끊임없는 어떤 예상치 못한 끊임없는 어떤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성이다. 그 이성은 뭐냐면 여기는 통찰력이다. 통찰력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직관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을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통찰력, 직관력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성을 따르는 어떤 용기다. 이 용기는 뭐냐면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이 결단력이다. 그래서 정신,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도 보면 이 정신력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그 스포츠도 보면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스포츠도 보면 이 정신력에서 먼저 우리가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승패가 좌우되잖아요. 정신력에서 지면은 우리는 그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전쟁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그 통찰력, 전쟁에 있어서는 어떤 지휘관의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과감한 그 용기, 결단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재는 고도의 정신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고도의 정신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특히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 보면 참 그 정신력,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한 어떤 그런 남들보다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정신력이 좀 강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전략의 이론과 실천입니다. 자, 이론적 연구의 어떤 모든 실증적 결과, 즉 뭐냐면 원칙이라든지 규칙, 방법 이런 것들은 교리화될수록 점점 더 보편성과 절대적 진리의 성격을 이제는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원칙과 규칙과 방법은 사용하기 위한 존재, 사용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 절정성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판단에 이제는 우리가 맡겨야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전략적 공격입니다. 자, 전쟁은 이 공격과 방어의 어떤 끊임없는 교대, 그죠? 끊임없는 교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보면 전쟁에 있어서 보면 공격하고 또 방어하고 또 우리가 또 어떤 면에서는 고지를 점령하면 또 다시 한번 또 그것을 어떤 방어 뺏겨서 또 이제 방어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공격 방어가 계속적으로 어떤 교대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 전쟁의 목표는 적을 꺾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쟁의 수단은 뭐냐면 적을 어떤 면에서 전투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 전쟁의 수단은 다시 전쟁의 목표는 뭡니까? 적을 꺾는 것이고 전쟁의 수단은 이 적을 전투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점은 어떤 방어에서도 공격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전략의 정신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적 요소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주제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신적 요소는. 그래서 정신은 숫자나 어떤 등급으로 나타낼 수가 없고 보고 느껴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유감스럽게도 이 책을 통해서만 얻는 지식과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 이 정신은 보고 느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도 보면 전쟁 영화를 보면 우리가 전쟁에서도 보면 사격도 못하는 어떤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어떤 주변의 동료들이 피를 흘려 쓰러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강한 정신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쟁에서 보고 느껴서 이제는 본인이 사격을 하고 또 그런 어떤 과감한 정신력을 통해서 적을 또 물리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정신력이 확보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신적 요소는 뭐냐면 정신적 특성과 심리적 효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 여기는 전투병사와 부대의 어떤 정신적 태도 이러는 전투 수행에서 어떤 결정적 요소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신적 요소는. 물리적 요소는 뭐냐? 전투의 어떤 규모와 편성 그리고 무기의 어떤 비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함하는 것을 물리적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요소는 전투력을 직접 투입하는 이 작전의 형식과 모양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그래서 집합할 것인가 분산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 수학적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지리적 요소입니다. 지리적 요소는 이 강이나 숲, 도로 이런 것들은 어떤 지형적 영향은 지리적 요소에 우리가 속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통계적 요소는 이 병참은 통계적 요소에 우리가 속하는 것으로 우리가 전략적 정신 요소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균형의 힘인데 이 균형의 힘은 뭐냐면 위험과 어떤 육체적 고통, 그다음에 불확실성, 우연 이런 것은 전쟁의 분위기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들 속에서 이성의 힘과 그다음에 감성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험과 어떤 육체적 고통, 불확실성, 우연 이런 것들은 전쟁의 분위기를 통해서 인간의 힘과 감성의 힘이 여기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전쟁처럼 의견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신념을 거스리는 인상의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전쟁에서 어떤 균형의 힘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략의 경제학과 역학을 우리가 관계를 살펴보면 전투에서는 이기지만 전쟁에서는 패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전투에서는 이겨요. 근데 전쟁에서는 패하는 경우. 전투의 대가가 너무 커서 패배와 다름없는 승리를 우리는 필요세의 승리라고 한다. 그럼 뭐냐면 전투에서는 이겼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어떤 면에서는 사상자가 나타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런 우리 주요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파괴됐다든지 이런 어떤 것에서 보면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런 전투의 대가를 위해서 보면 우리가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는 필요세의 승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과거의 전투가 일어나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무기들이
어떤 면에서는 최신형의 어떤 무기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핵과 관련된 이런 무기들이 과거에는 사실적으로는 어떤 그런 그 미국이라든지 어떤 몇몇 나라 뺏기가 사실은 이제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뭐 11개국 정도의 어떤 그런 국가들이 이제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히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또 핵탄두를 또 뭐 예를 들어서 장착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미 어떤 그런 본토까지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것까지도 이제 그 관결론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가 어떤 면에서는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겠지만 많은 어떤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요소가 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은 어떤 면에서는 피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외교와 또는 어떤 주변의 관계를 잘 정리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략은 어느 때, 그다음에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전투력으로 싸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지점, 그다음에 어느 전투력으로 싸울 것인가, 이게 상당히 어떤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어떤 전략의 역할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제 전략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략은 먼저 움직이는 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미리 예측하고 이 기대에 따라서 자신의 움직임을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런 우리가 정보력이 없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쩌고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신의 어떤 미국의 전투력, 정보력을 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움직임을 파악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전에 또 방어를 하고, 또 사전에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전투력을 우리가 전략을 갖춰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런 정보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지금도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 1m 이내에 움직이는, 그다음에 지하에까지 여러 가지 어떤 이동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감지해서 또 정보력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 판단하는 것을 우리한테 제공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또 대비도 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다. 자, 다음에는 적이 예측할 수 있는 전술을 쓰는 것은 패배의 지름길이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그런 전투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적이 뻔한 전술을 가지고 올 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비한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적은 또 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적이 어떤 그런 상대방이 어떤 전투를 우리가 전투 배치를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공격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는 예를 들어서 또 여기에서는 승패를 우리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군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어떤 기습이 가장 큰 성공을 안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뻔한 어떤 전투력, 뻔한 어떤 면에서는 전술을 가지고 행하는 것 위에, 그래서 우리가 변칙적인 전술을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정보력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사전에 파기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전술적인 그러한 요소를 통해서 이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이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전술을 우리가 가지고, 그다음에 기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적이 알지 못하는 이런 어떤 전술, 그다음에 어떤 공격력을 가지고 우리가 또 진행해 나간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력 전투입니다. 주력 전투는 뭐냐면 피를 가장 많이 흘리는 어떤 해결 방식인데, 여기에서는 이 학살은 주력 전투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력 전투는 뭐냐면 이 정의상 승리를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전투이다. 그래서 이 전력을 다하지 않고 승리를 바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력 전투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 주력이 적의 어떤 그런 방어 요소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주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 적도 보면 탈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탈취하고 폭파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떤 가장 많이 피를 흘리는 것이 주력 전투다라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죠. 그래서 주력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예비 전력도 확보하고, 주력 전투가 어떤 면에서는 적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중요 지형물, 그다음에 주요 어떤 그런 적전술 상황,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을 파괴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어떤 그런 예비 전력도 우리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전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적대 전쟁과 전략의 목표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전쟁 계획은 모든 전쟁 활동을 포괄하고 있고, 이 전쟁 활동은 전쟁 계획 때문에 이 개별적인 행동이 되고, 그다음에 이 개별적인 행동은 하나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의 어떤 특정한 목표들은 이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이제 해소하는 데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여태까지는 그 클라우제비치의 어떤 전쟁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이제 살펴봤지만, 여기에서도 보면 그 어떤 그 전쟁에서도 보면 이제 소말리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혹시 이제 그 소말리아의 어떤 그런 이제 주방위군이라고 그러죠. 주방위군과 그다음에 이제 반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싸우는 걸 봤는데, 이것을 영화한 것이 이제 모가디슈잖아요. 모가디슈는 뭐냐면 소말리아 광장, 어떤 국제공항이에요. 이제 국제공항이 이제 모가디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이제 우리가 보고, 또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됐잖아요. 실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것은 순간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철수한 건 아니잖아요. 20년 이상의 어떤 거기에 수조원을 쏟아붓는 그런 어떤 그 예산을 통해서 그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어떤 면에서는 일을 했는데, 여태까지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왔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미군이 판단했을 때는 도저히 이제 어떤 미군의 어떤 그런 예산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미군의 어떤 그런 그 병력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응? 철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소말리아에서도 모가디슈도 보니까 이게 이제 주방위병력 이제 주방위병력에서 이렇게 어떤 보면은 실적으로 보면 보면은 여러 가지 보면 따지고 보면요, 부정부패예요. 사실은 부정부패로 인해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실적으로 이제 이 반군들의 역할이 이제 또 반군이 이제 주방위 병력들과 이제 여러 가지 대치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으로 보면 이제 북한의 어떤 그런 대사관도 실적으로 보면 이 반군 어떤 면에서는 뭐 주방위 반군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주방위의 역할을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실적으로 이제 반군들의 어떤 소행을 통해서 또 여기서 이제 또 테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영화지만 대한민국의 이제 대사관으로 이제 와서 실적으로 보면 이제 같이 이제 또 자국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는 그러한 상황을 영화했는데, 자, 이 소말리아 전쟁 내전을 이렇게 보면서 실적으로 보면 이 아프가니스탄도 똑같다. 그래서 느낀 거는, 자,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런 전쟁이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라도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참 이게 전쟁뿐만 아니라 이 내전이 일어난다 그러면 상당한 어떤 면에서 보면 나라를 잃고 그 다음에 공항을 통제하다 보니까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도 보니까는 이 어린아이들을 미군에서도 보면 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죽어도 좋으니까 어린아이들은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막 어린아이들을 막 던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매스컴에서 봤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혹시라도 지금도 모가디슈라는 어떤 영화를 보지 못했다 그러면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보면 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군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라를 정말로 잘 지키고 또한 우리나라가 든든히 세워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자국에서 어떤 그런 갈등과 이런 분쟁들이 이제는 하나로 통합돼서 국가 발전을 이뤄가야 되겠다. 그래서 실적으로는 민군의 역할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민과 군이 서로 간에 협력을 해서 국가 국가 안보와 사실은 국가 발전을 이뤄가는 거잖아요.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민군 관계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냥 어떤 면에서는 자원봉사처럼 그냥 우리가 뭐 피해가 나면 거기서 봉사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그거는 기본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민과 군은 민의 어떤 군의 역할을 정치적인 그런 어떤 요소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민의 어떤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해가면서 실적으로 보면 이 협력을 통해서 국가 안보와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 국가 발전에 이루어가는 것이 이 민군 간의 어떤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민군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도 우리가 미군이 철수한 것을 우리가 보면 미군은 어떤 자국의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실용주의 노선을 거기는 갖고 있잖아요. 아무리 투자를 해서도 자국의 이익이 없다 그러면 도저히 어떤 그 자체에서도 여기에서 자국의 어떤 그런 그 방위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가감하게 철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거 아니냐. 철수하게 되면 또 예를 들어서 남북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소말리아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미군이 철수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자, 이와 같은 우리가 전쟁론을 통해서 우리가 클라우비치의 전쟁론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자, 군사적 조언을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전쟁의 어떤 본질, 즉 군사적 역량과 한계에 대한 이러한 세밀한 분석이라든지 국가들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 전략적 상호작용이 예측 불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위기 격화의 어떤 위험성 등을 보다 엄밀하게 우리가 고려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연구에서 이 클라우제비치는 전쟁 활동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 다른 형태들과 여기는 차이가 있는 이유를 이제는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찰,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마찰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찰은 뭐냐면 즉 폭력, 육체적 노력, 이런 불확실성, 그 다음에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위험성의 영향을 우리가 이제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마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클라우제비치는 전쟁이 이 예술이나 과학이 아니라 경제 또는 어떤 정치에 가까운 이 상당한 결정적인 인간들의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여기에서는 지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클라우제비치는 어떤 최고의 지휘관들이 필요로 하는 이러한 전문성은 단지 어떤 법규라든지 규범에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근데 그런 것은 뭐냐면 그 수준에서의 어떤 전략과 전쟁이 합쳐지면 최고 사령관은 어떻게 되느냐? 동시에 정치가가 여기에서는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 최고 사령관은 군 장교가 이 군사적인 전문성에 기초해서 정책 조언을 제공하는 순간에도 이런 어떤 전체적인 전략 상황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들이 여기에서는 자, 국가 안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전략, 그다음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군사 부분을 고려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오늘날의 이 민군 관계의 어떤 중요한 연구는 끝나지 않은 200년이 지나서 이 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미완성돼서 이 책이 나왔지만 이제는 이 아직도 여기에서는 오늘날의 민군 관계는 중요한 연구 과제로 우리가 하나 남겨놓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부와 국민과 군대를 우리가 삼각형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정부는 목적은 뭐냐면 이 정치적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적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이 정치와 전쟁 요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뭐냐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굴복을 강요하고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굴복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여기에서는 또 이루어져 갈 것이냐? 폭력 행위의 어떤 물리적 수단에 실질적으로 동원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또한 거기에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또 우리가 이제 그 정치적 폭력적 수단에서 또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클라우비치의 어떤 전쟁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어떤 민군 관계의 어떤 필요성, 그다음에 어떤 이 국가 안보라든지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 안보라든지 어떤 이런 전략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군사 부분이 이제 얼만큼 필요할 것이냐라는 측면을 우리가 끝까지 고려해 나가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클라우제비치의 어떤 전쟁론이 나왔지만 계속적으로 민군 관계는 중요한 연구 과제로 우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쟁론을 끝나고 이제는 이제 정책 지평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